제8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고 놓아주면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도 활짝 열리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나 이제 막 사랑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10단계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이 10단계를 수천 명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이 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열등감과 단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쳐놓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봅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금 당장 스스로를 비난하는 걸 멈추기입니다. 이미 전에도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삶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쁘게 만들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린 모두 변해요.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고 우리는 전날과 조금 다르게 일을 합니다. 삶의 과정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곤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받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속으로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보, 나쁜 애야, 못된 여자, 쓸모없는 것 같으니, 부주의해, 멍청해, 못생겼어, 가치 없어, 덜렁대네, 더러워 등 이런 종류의 비난 중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가치를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비참함에 머물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나 고통을 만들거나 이로울 것들을 미루기도 합니다. 음식, 술, 약물로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불안합니다. 완벽한 척을 멈추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지만 완벽해지려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압박만 가하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삶에서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보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개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자신에 대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일 때 그 역할은 모호해집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겁주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실제보다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큰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사는 삶의 방식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중 문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잠자리에 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은 마치 침대 밑에 괴물을 상상하고 겁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러니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달래주는 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아픈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하거나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장례식을 계획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미디어의 스스로를 통계적 수치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도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즉시 자신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했다고 느끼죠. 당신은 직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누군가 직장에서 올바른 발언을 하면 해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은 부정적인 확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간절히 대처하고 싶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으십시오. 아름다운 경치일 수도 있고 일몰일 수도 있고 꽃, 스포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겁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이미지들로 대체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아니,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석양, 장미, 요트, 폭포에 대해 생각할 거야. 여러분의 이미지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면 당신은 결국 그 부정적인 확언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에게 온화하고 친절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렌 아놀드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시여, 인내심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원합니다. 인내심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인 만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그걸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줄을 서야 하거나 차가 막히면 짜증을 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해답과 좋은 것들을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급함은 배움을 향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거나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답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정원은 그저 흙무더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자기 혐오 나무 열매와 절망과 분노, 걱정의 돌덩이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라고 불리는 오래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치우고 흙이 좋은 상태가 되면 기쁨과 번영의 씨앗이나 작은 식물들을 더하세요. 햇볕이 내리쬐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세요. 처음에는 정원에 뭔가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정원을 계속 가꾸고 돌보세요.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면 정원에서 많은 것이 자라고 꽃이 필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에도 보살핌을 받고 키워 나가야 할 생각들을 선택하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당신이 원하는 멋진 경험의 정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배우는 동안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 3분 안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저주 말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확언을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은 보통 옳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두 손을 꼭 잡으세요. 이것을 하는데 옳고 그른 방법은 없다. 손을 꼭 잡고 어떤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지 보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제 손을 벌리고 다른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려놓고 다시 깍지를 끼세요. 아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고 잠시 반대 방향으로 깍지 낀 손가락을 그대로 두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보다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나쁘지도 않죠? 새로운 방식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느낌일 수 있기에 당신은 바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루 만에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은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많은 사랑을 준다면 두세 달 뒤에는 자신을 사랑하는데 훨씬 더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실수는 발판입니다. 실수들은 당신의 반면 교사가 되어줍니다. 실수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당신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실수는 당신의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매우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계속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허공에 손을 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저항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배울 때 스스로에게 온화하고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언급했던 정원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잡초가 자라면 뽑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말이죠. 네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우리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다는 것은 모든 비난, 죄책감, 모든 처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식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긴장하거나 겁을 먹으면 내면의 에너지가 막혀서 차단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면의 힘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완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놓이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눈을 감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지 풀어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중심을 잡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세요. 사랑해.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곧 당신이 훨씬 더 많이 침착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 굳이 삶에서 겪을 필요가 없는 긴장이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들을 내면에 축적해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막히지 않게 자주 풀어주세요. 매일 명상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명상을 신비롭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명상은 오래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한 상태로 사랑이나 평화와 같은 말을 묵묵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옴이라는 소리는 워크숍에서 자주 하게 되는데 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용서해. 아니면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생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생각을 늦추고 그냥 흘러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드와 연필을 들고 앉아 부정적인 생각을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쉽게 소멸시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 두려움이 있구나. 아, 약간의 분노도 있고, 아, 이제 사랑도 있네. 그리고 지금은 좌절이 있네. 버림받음이 있군. 즐거움도 있네. 이런 우리 안에 떠도는 생각의 중요성을 부여하진 마세요. 그저 그 생각들에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들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명상을 당신이 더 높은 힘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상을 하면 지금의 나와 더 큰 자아, 내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어떤 형태로든 내면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걷는 동안 일종의 명상에 잠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좋은 명상입니다. 긍정적인 결과 시각화. 시각화 또한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칼 사이먼토 박사는 그의 책 Getting Well Again에서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각화 기술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화 방법은 실제로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시각화를 통해 말의 힘인 확언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언은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확언과 함께 시각화를 하고 있고 그 시각화 기술들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각화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시각화가 느낌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시각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한 여성은 그녀의 몸에 있는 좋은 암 사멸 세포가 암을 공격하여 죽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시각화가 끝날 때 그녀는 제대로 했는지 의심했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당신은 살인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시각화를 조금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아픈 세포를 녹이는 태양이나 마법 지팡이로 그 세포들을 변형시키는 마술사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병든 세포를 씻어내는
시원하고 맑은 물을 상상했습니다. 시원한 물이 폭포처럼 떨어져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한다는 시각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시각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아픈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들을 향해 시각화를 잘 해보세요. 그들에게 좋은 진동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줄 만한 시각화와 명상 가이드를 담은 좋은 오디오 테이프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묘사하거나 성적 환상을 가지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하는 것은 모두 시각화입니다.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5번째, 다음 단계는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비판은 내면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칭찬은 내면의 정신을 세웁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무한 지성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두 무한한 지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꾸짖을 때 스스로를 창조한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훌륭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한 번 했다가 멈추면 효과가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것이 한 달에 1분일지라도 꾸준히 하세요. 절 믿으세요. 정말 더 쉬워질 거예요. 다음번엔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하거나 막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야를 도전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 이야기. 제가 뉴욕 종교과학교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을 때 큰 스릴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금요일 정오였어요. 사람들이 연설자인 저에게 질문을 하려고 질문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줬어요. 저는 그 바구니를 단상으로 가져와 질문에 답하고 간단한 치유 세션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혼잣말을 했죠. 루이스, 이번이 처음 연설이라는 걸 감안해 볼 때 넌 참 환상적으로 잘했어. 이 연설을 6번 정도 할 때쯤이면 넌 프로가 되어 있을 거야. 저는 제 자신을 꾸짖으며 오, 너 이런 말도 했어야 했는데 잊었구나. 저 말도 했어야 했는데 까먹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야 할 2번째 기회가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1번째 시도에서 자책한다면 2번째 시도에도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틀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하고 멋있다고 자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6번의 연설을 했을 때 저는 정말 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모임에서 계속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가장 훌륭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선을 받아들이세요. 혹시 본인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말이죠. 난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꺼려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격에 대한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나요? 충분히 똑똑했나요? 충분히 키가 크고 충분히 예쁘고 또 뭐든 충분히 그럴 만하여 얻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당신이 여기 온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것이 몇 년마다 새 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긍정, 시각화, 치료를 하려고 하나요? 기꺼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명상을 해 보려고 하나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여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당신을 돕도록 하세요. 당신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때 당신은 정말 강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자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립적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받을까봐 도움을 좀처럼 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화가 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다음번에는 한번 도움을 청해보세요. 모든 도시에는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2단계 프로그램이 있고 일부 영역에는 힐링 서클과 교회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역에 원하는 그룹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만의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두세 명의 친구를 모으세요. 같이 지켜나가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세우세요. 그 그룹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 작은 그룹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석처럼 끌릴 것입니다. 그 모임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와 공간이 너무 협소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주가 항상 제공해 줍니다. 당신은 정말 서로를 위해 그곳에 있어야 해요. 저는 198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이즈에 걸린 6명의 남자들과 저의 거실에서 작은 치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에이즈라는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주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치유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라도 했어야 했어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1999년도에도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웨스트 할리우드 파크에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원래 하이라이트 모임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도 되는 모임으로 환영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단체가 어떻게 기능하고 또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이 모임은 나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하는 그룹이야 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그룹이 효과적인 모임이 되도록 함께 기여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시각화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체 치료법과 최신 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화하고 공유합니다. 방 한쪽 끝에는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에너지 테이블이 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을 위해 손을 대거나 기도하며 치유의 에너지를 나눕니다. 그들이 대화할 수 있는 마음과학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아져서 나가기를 원하며 때때로 사람들이 나간 후에도 긍정적 변화들이 지속되도록 며칠 동안 추가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 단체들은 새로운 사회 형태로 거듭났고 그들은 이 복잡한 시대에 상당히 효과적인 단체로 역할을 합니다. 종교 과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을 가진 많은 교회들은 지속적인 주 단위로 지원하는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룹들이 뉴에이지 잡지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 그들은 고통, 혼란, 분노 같은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서로 모여 아파하고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헌신적이고 자기 수양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영적이라면 스스로 많은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서로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그룹 안의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그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7번째, 당신이 가진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신의 창조물의 일부이듯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것들 또한 모두 창조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만든 그 거대 지성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창조물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모두 부정적인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벌을 준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그러한 패턴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많은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 할 때 방해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버려 두고 가려고 할 때 긍정 선택을 하는 것을 성가신 일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난 내 일이 싫어. 난 우리 집이 싫어. 나는 내 병이 싫어. 난 이런 관계가 싫어. 나는 이런 게 진짜 싫어. 난 그게 싫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좋은 것들이 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을 사랑하라의 저자인 존 해리스 박사는 환자들이 수차례 질병과 그로 인한 여러 번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 스스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암이나 다른 말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권위 있는 인물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질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녀가 만든 병이 그녀의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요구로부터 자립하면서 자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패턴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필요를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보상을 얻을 것인가? 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을 얻었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대답은 이럴 수 있겠네요.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제 배우자에게 사랑 가득한 관심을 받을 때예요. 일단 한번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들을 하는 동안 긴장을 풀어주고 기운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헤일라이드에서는 농담을 하는 시간을 따로 정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웃음 치료사를 모십니다. 그녀의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모두를 금방 웃음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웃음은 이런 진지하고 심각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치유를 해줍니다. 저는 또한 당신이 우울할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로렐과 하디와 같은 오래된 코미디를 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대할 때 웃고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TV 드라마와 코미디처럼 하나의 무대극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힐링, 치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유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경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것을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8번째, 당신의 몸을 잘 돌보세요. 당신의 몸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기적과 같은 놀라운 집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집을 사랑할 것이고 그 집을 소중하게 잘 보살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몸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신을 당신의 소중한 몸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에 빠져 있다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마약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리 와, 나랑 놀자.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사실이죠. 마약은 기분을 순간적으로 환상적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을 바꿔버리죠. 너무 많이 바꿔버립니다. 비록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결국엔 당신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동안 마약을 먹으면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당신의 기분은 대부분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약물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수많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사용 후에는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당신은 본인이 왜 애초에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또래의 압박으로 인해 복용을 강요받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주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약이나 알코올에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식어버리면 예전보다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죠.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좋지 않았다는 느낌들,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들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지나갑니다. 그 감정들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 넣는 것도 사랑을 감추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영양 섭취의 기본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종 음식과 식단을 사용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벌하고 비만을 만듭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 중독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위 위대한 미국 식단이라고 불리는 것을 먹으며 온갖 종류의 가공식품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왔습니다. 우리는 식품회사와 광고 속임수가 우리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의사들은 심지어 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영양학을 배우려면 따로 과외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관례의학의 대부분은 약물과 수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양에 대해 정말 배우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심을 먹고 1시간 후에 졸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내가 뭘 먹었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특정한 시간에 몸에 좋지 않은 무언가를 섭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운되게 하고 기분을 안 좋게 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세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좋은 영양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맞는 식단이 꼭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연주의 식단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비와 마릴린 다이아몬드가 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주의 식단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신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운동은 재미가 있어야 해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종종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결과 여러분의 몸에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분노와 원한을 품어 그 감정을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긍정과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체와 당신의 몸매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다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한 신기술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유르베다 의학과 같은 고대 치료법과 음파 기술을 접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뇌파를 자극하고 우리의 학습과 치유를 가속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로 실제로 우리의 DNA 구조를 바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세기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저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거울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연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거울 작업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내면이 말해주는 것 그대로 한번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소리도 메시지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스스로를 꾸짖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낮 동안 여러분에게 불쾌한 일이 생긴다면 거울로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쨌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이죠. 삶 속의 사건들은 오고 가지만 자신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이어야 합니다. 만약 멋진 일이 생긴다면 거울에 가서 고마워 라고 말하세요. 이 멋진 경험을 만들어낸 당신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거울 속에서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말이죠. 부모, 상사, 의사, 자녀, 연인과 같은 사람들과 지내며 생겼던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두려웠던 모든 종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국엔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인정이니까요. 자신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놓아줄 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짐은 당연히 내려놔야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짐을 사실 영원히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존 해리슨 박사는 자신과 부모님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상처의 해소와 결합되어 어떤 항생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병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번 부모를 증오하면 부모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놓지 않을 때,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갇혀 있을 때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오래된 쓰레기는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 뿐입니다. 거울 앞에서 행해지는 확언은 자신의 존재의 진실을 배우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확언을 했을 때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너 농담하는 거지? 그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잖아.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이런 말들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는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발견한 부정적인 반응은
자유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선물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게 된 셈이죠. 그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 확언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제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좋은 경험으로 채우기 위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새로운 확언을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부분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저는 또한 한 사람이 확언을 할 때 가족들이 엄청나게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헤일라이드에 나오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별거 중인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하도록 시켜왔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포함한 나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훌륭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문제가 있는 누구든지 간에 가족에 관한 위의 확언을 하도록 했어요. 관계가 껄끄러운 가족이 떠오를 때마다 거울에 가서 긍정의 말을 반복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뒤에 그 부모들이 실제로 모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드는 자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습관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좋은 것이 들어올 때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에너지의 절반을 자신에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인생을 대신 배워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특정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변화하는 걸 방해할 만큼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강의 중 한 여성은 남편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러한 확언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편은 최고의 성과를 발휘한다. 우리 남편은 훌륭하고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자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에게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확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적일 때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 긍정 확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과의 관계가 그녀가 어떤 확언을 했든 간에 부정적으로 치닫는다면 그 관계가 그 자체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증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나 혼자 부양할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편부모가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결혼이 평생 지속되던 시절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런 상황 또한 마땅히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학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학대 가정에 남아서 이렇게 살아야 해.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제가 하는 말이 좀 단순하게 들리고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랑의 진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 안에 사랑이 찾아오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고 당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며 연민과 이해를 흡수하고 또 그것을 투영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지구를 떠날 때 기존의 관계, 자동차, 은행 계좌, 당신의 직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가져가는 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9장 내면의 아이 사랑하기.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5살짜리 내면 아이와 친해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아이가 관계를 무서워하고 있고 내면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위해 거기에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잊고 있었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내면의 아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사랑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혹 여자라면 현재 아무리 자립심이 강해도 당신 안에는 매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현재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함과 애정을 갈망하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왔던 모든 시간들은 당신의 의식과 기억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생각을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그들이 오직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의 부모나 혹은 그 누구든 그들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혼을 내거나 벌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치 않아. 나는 결함이 있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특정 부분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바보 같은 짓을 한 부분, 웃기게 생긴 부분, 겁먹은 부분,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부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부분,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5살쯤의 기억을 잘 못하거나 또는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어린 아이와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결정해버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아이를 꾸짖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대화를 들어본다면
당신은 꾸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비판해 왔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넌 멍청해. 넌 충분하지 않아. 넌 제대로 못해. 또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습관적인 패턴이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안의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우리가 어릴 때 비난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아이를 비판하죠. 우리는 그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존 브래드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25,000시간의 부모의 말 테이프를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 중 몇 시간이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나요?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거나 밝고 청명하다고 하는 말은 몇 시간 정도인가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그 테이프 중 몇 시간 동안이나 안 돼, 안 돼, 안 돼와 같은 형태의 말들이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안 돼라고 말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그 오래된 테이프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테이프일 뿐이고 당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테이프일 뿐이고 지워질 수 있고 다시 녹음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두렵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 안의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어른은 정말 두렵지 않은데 그 어른이 그 아이를 위해 곁에 있어주지 않아요. 그 어른과 아이는 서로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세요. 물론 그 이야기가 바보같이 들린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해요. 당신은 아이를 위해 거기에 있고 내면 아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개와 관련된 나쁜 경험을 했다면 이를테면 개가 겁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에게 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는 여러분이 훌륭하고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어린 개를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개다! 난 아마 개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을 거야.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부모가 내면 아이에게 괜찮아. 나는 이제 다 컸어. 나는 너를 돌볼 거야. 그 개가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 안에 있는 아이의 새 부모가 되어 스스로를 양육하기 시작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먹은 어린아이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두려움과 부모님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내면의 아이를 계속 어렸을 때 부모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부모님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 부모를 잃은 작은 아이와 연결하셔야 합니다.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이제는 돌보고 양육할 것이란 걸 알려줘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내면 아이에게 난 내가 소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몸집이 큰 사람, 당신 아내 어른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내면 아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며칠 동안 함께 모든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도록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당신은 내면 아이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면 아이에게서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62년 동안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당신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도를 몇 번이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 보세요.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내면 아이와 결국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 아이를 볼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와 처음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또는 너무 오랫동안 혼내서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아이한테 서로 떨어져 지낸 모든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엇이 그 아이를 무섭게 하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답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너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당신은 아이에게 나는 조깅을 하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면 아이는 해변으로 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꼬마와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는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하기.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내면 아이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세미나와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책을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존 폴라드 3세의 자아 양육은 훌륭하며 그 책에는 내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운동과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함께 실제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진을 쳐다보세요. 비참한 어린 아이가 보이나요? 행복한 아이가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든 그 감정에 접속되세요. 만약 여러분이 겁에 질린 아이를 본다면 왜 내면 아이가 겁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기분이 나아지도록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여러 장 찾아서 각각의 사진에 있는 아이와 이야기하세요. 아이와 거울에 비친 채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휴지 한 박스 준비해 주세요. 거울 앞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 있으면 감정이 격해지자마자 문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거든요. 휴지 한 상자를 들고 앉아 대화를 시작하세요. 또 다른 내면 아이 작업은 글쓰기를 통한 소통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색상의 펜이나 색연필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평소에 자주 쓰는 손에 펜 하나를 들고 종이에 질문을 적으세요. 다른 색깔의 펜을 잘 쓰지 않는 손에 들고 내면 아이가 답을 쓰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제를 쓸 때는 어른들이 답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색한 손으로 펜을 집어 들 때쯤 당신의 답은 예상과 사뭇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야 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선 밖으로 나가게 그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평소 잘 안 쓰는 손을 사용하여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림을 그리세요. 잘 안 쓰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의식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어떤지 알아차리세요. 내면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어색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소규모의 지지 그룹에 속해 있어서 구성원들과 모일 수 있다면 이 작업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모두 내면 아이가 그림을 그리도록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둘러앉아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노세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나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였나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른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놀고 즐길 시간을 가지세요. 나뭇잎 더미 속에서 뛰어다니는 정원에 물을 주는 스프링쿨러 아래에서 뛰놀던 재미난 활동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했던 놀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더 많은 재미를 원한다면 내면 아이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발적이고 기쁨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시작될 것을 약속합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환영받는 존재였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나요? 그들이 당신이 딸이라서 혹은 아들이라서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당신이 딸이 아니라서 아들이 아니라서 아쉬워하셨나요? 어렸을 때 당신은 원해서 낳은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나요? 이 세상에 도착했을 때 축하를 받고 환영받았었나요?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내면 아이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로 환영해 주세요. 어렸을 때 당신의 부모님이 항상 말해 주시길 바랬던 건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은 뭐였죠? 좋아요.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바로 그 말을 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면 아이에게 말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이거나 학대하는 부모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 과거의 부모를 술이 깬 온화한 사람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것은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박탈되어 왔을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삶을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에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해?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 답들 중 일부에 놀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떤 모습인지 의미를 찾아보세요. 사랑스러운 그 부모님의 사진을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 주변에 붙여주세요.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조하세요. 꼭 필요하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써보세요. 어릴 때 배운 믿음들은 여전히 내면 아이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경직된 생각을 하였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거나 벽을 쌓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의 내면 아이는 아마도 여전히 부모님의 규칙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내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엄마 혹은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소리칠까? 과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를 돌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것은 여전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뭘 놓아야 하나요? 그게 뭐든 간에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우리가 내면 아이에게 칭찬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특정한 시공간에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의 아이를 양육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길러봤거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애완동물이 문 앞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당신이 무엇을 입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주름이 있는지,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애완동물은 당신이 그저 거기에 있다는 존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애완동물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살아있고 여기에 있다는 것에 스릴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내면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은 종종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근친 상간과 학대를 당한 아이였을 때부터 내면의 꼬마 소녀를 위해 멋진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빌리 버클을 닮은 요정의 데모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내면 아이에게 정말로 매력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게끔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내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요정 데모님이 항상 내면 아이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 아이는 항상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저의 내면 아이는 또한 문지기 한 명과 큰 개 2마리와 함께 높은 곳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서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안심시킬 수 있을 때 어른인 제가 내면 아이의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완전히 좌절해서 2시간 동안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어린 아이가 갑자기 매우 아프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내면 아이에게 내가 나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내면 아이에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 반응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 줄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언과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더 이상 내면 아이가 그렇게 두렵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곰 인형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친구는 종종 곰 인형이었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비밀 친구였겠죠. 왜냐하면 그 곰 인형에게 당신의 모든 고민과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곰 인형은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밀을 지켜줬어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죠. 지금 옷장에서 곰 인형을 꺼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내면 아이가 곰 인형을 갖도록 해주세요. 모든 병원 침대에 곰 인형을 머리맡에 놓아두는 것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한밤중에 외롭고 무서움을 느낄 때 그 아이가 곰 인형을 가지고 안을 수 있기 위함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면의 모습, 관계란 좋은 것입니다. 결혼도 멋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가족, 내면 아이, 부모, 형제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 사이사이 어린 아이가 젊은이가 되어가는 시간 속에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10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0대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작업했던 것처럼 그 청소년과도 함께 작업하세요. 당신이 10대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10대에게,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했던 질문을 하세요. 사춘기와 그 이후의 위협적인 에피소드와 걱정스러운 순간들을 지나쳤을 당신의 10대도 도우세요. 이 시간들을 괜찮게 만드세요.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듯이 당신의 10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미아는 몇 살인가요? 셋, 넷, 다섯? 보통 그 아이는 5살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생존의 필요성에 문을 닫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하세요. 당신과 내면 아이를 위해 멋진 삶을 만드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꺼이 내면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나는 기꺼이 사랑할 거야. 우주가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당신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싶다면 감정을 기꺼이 느끼고 치유하기 위해 감정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더 높은 상위 자아는 항상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어떠했든 최고가 됐든 최악이 됐든 지금은 오직 당신만의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초기 환경을 탓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을 피해자 패턴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은 제가 아는 가장 큰 지우개입니다. 사랑은 가장 깊고 아픈 기억도 지웁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 속에 있는 과거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이야 라고 단언한다면 당신은 꼼짝도 하지 못할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선택과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당신과 그 안에 어린 아이를 사랑하세요. 제10장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만큼 당신은 부모님께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과 소통하기. 성장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10대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스스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특히 부모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대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저희 엄마는 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고 오해받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나를 거부하고 넓게는 세상 전체가 나를 거부해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상담해 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대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묘사해 보라고 할 때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갇힌 것 같다. 판단을 받는 것 같다. 감시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해를 받는 것 같다. 물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잘 맞춰주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저 다른 인간들처럼 평범하실 뿐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해도 안 해주실 것 같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이는 그의 아버지와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할 때 그를 과소평가하는 말을 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혹시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물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조롱이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느낌도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를 보았을 때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와우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어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아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엄하고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 감히 아버지와 형제들이 할아버지께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비판적인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짐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자고 말입니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지만 주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곧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의 경우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퍼부었던
언어적 폭력과 같은 종류의 폭언을 그의 아이들에게 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는 자신이 자라면서 받았던 양육 방법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약간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계셨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라실 때 어떠셨나요? 가족 관계에서 받은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조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벌하셨나요? 그 시절에 어울리던 또래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제해 왔던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자라면서 일을 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에게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패턴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로 왜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새롭고 더 사랑하는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가진 더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우리는 그들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왜 우리를 그들처럼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새롭고 더 사랑하는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가진 더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먼저 거울 앞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며칠 연속으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니면 명상을 하고 마음속으로 부모님 한 분 한 분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거울을 보면서 했던 말을 실제로 만나서 말할 준비를 하세요. 제 그룹 중 한 곳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은 화가 많이 났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불신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길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부모에게 품고 있는 억눌린 감정들을 모두 풀어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되지 못한 것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입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길 원해요.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너무도 다릅니다. 성장과 나이듦,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들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이 되어 달라고 강요하면서 우리는 자신과의 사랑을 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공유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모에 대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과 함께 힘겨루기를 계속합니다.
부모님들은 통제 버튼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른이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 작은 시작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40대인데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 역할에 갇히게 할 뿐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아닌 두 명의 성인이 되기 시작하세요. 또 다른 제안은 여러분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의 원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확언으로 정해서 글을 적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이런 말들을 선언하기 시작하세요. 얼마 후에 당신은 부모님을 대면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여전히 통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면 마음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세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해하면 용서가 오고 용서와 함께 사랑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즐길 수 있는 길로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필요하다. 10대들의 자살률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책임에 압도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삶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모험을 인내하고 경험하기보다는 바로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건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복수하는 걸까요? 10대에서 15세 사이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또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종 진정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진심을 숨기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감내해야 할 또래의 압박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비하면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또래의 압박과 사회적 스트레스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6살 때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학교와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마약 남용, 신체적 학대, 성적 장애, 동료 압력, 갱단, 가족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핵전쟁, 환경, 격변, 범죄 등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경 써야 할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10대의 자녀들과 부정적인 또래 압력과 긍정적인 또래 압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압력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압력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이 수줍어하고 장난스럽고 슬프고 학교에서 느리고 파괴적인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확립된 사고와 느낌의 패턴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아이들은 그 믿음 체계로부터 매일의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 환경이 신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멀다면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신뢰와 사랑, 연민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깽단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좋지 않더라도 그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행동하기 전에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만 하도록 할 수 있다면 많은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행동이 제 자신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까요? 우리는 10대들의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책임은 그들의 선택으로 돌려줍니다. 그것이 그들이 시스템의 피해자처럼 느끼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며 자신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자신의 경험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10대라면 아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호불호를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마, 그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렇게 표현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아이들로 하여금 소통을 멈추고 때때로 집을 나가게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을 곁에 두고 싶다면 자녀들이 어릴 때 대화의 끈을 열어두세요. 자녀의 독특함에 박수를 쳐주세요. 비록 그것이 단지 유행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의 10대들이 그들 자신의 스타일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저도 살면서 10대 아이들처럼 정말 많은 유행을 따라했어요.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10대도 그렇겠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지 마, 술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기꺼이 임할 때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자긍심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존감 활동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10년 후, 1년 후, 3개월 후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세요. 너무 어렵다면 이런 질문들을 주면 어떨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친구가 가장 바람직할까?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들의 목표에 대한 각각의 간단한 설명을 나열하도록 하세요. 당신도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목표를 기억하기 위해 당신 주변에 목록을 적어서 붙여두면 좋습니다. 3개월 후에 함께 목록을 검토하세요. 목표가 바뀌었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멀리 가지 못했을지라도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언제든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긍정의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별거와 이혼. 만약 가족 내에서 별거 혹은 이혼이 있다면 각각의 부모가 아이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한 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 경험해야 할 감정들 중에서 두려움과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찾아와도 부모라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감정을 관찰하고는 가능한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이들 역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서 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이나 별거 중이라면 아이에게 그 상황이 아이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든 그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이 매일 아침 아이들과 거울 작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수월하고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다는 확언을 하세요. 모두가 괜찮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랑으로 풀어주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확언하세요. 캘리포니아의 자존감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라고 불리는 멋진 주립단체가 있습니다. 1987년 존 바스콘젤로스가 설립했습니다. 그 기동부대에 임명된 위원 중에는 잭 캔필드와 에밋 밀러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자존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프로그램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자긍심,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에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자존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조직뿐 아니라 학생, 부모, 교사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나이 들기.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고 늙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을 끔찍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늙음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편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삶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늙지 않는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요? 지구를 떠나는 방법 외에는 늙지 않는 대안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젊음 숭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특정한 나이에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결국 그 늙음의 시간을 겪게 될 텐데 말이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늙음을 두려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이 커뮤니티 또한 젊음과 외모와 아름다움의 상실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고 흰머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또한 젊었을 때보다 처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늙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 이 지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늙거나 아프기를 원하지 않죠.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생각을 분리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상상하거나 이미지로 떠올려 보지 말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병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떠나갈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성취했을 때 우리는 낮잠을 자다가 떠나거나 밤에 잠자리에 든 후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정도로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이나 병원의 기계에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기 위해 양로원에 누워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멋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 연구는 우리가 나이 드는 방식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체적으로 늙어갈 때는 사람들이 노화 설정 시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체 시간 시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는 실제 우리가 나이가 드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관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노화의 정해진 시점은 나이 드는 데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화 시계는 크게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노화 시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35세가 중년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35세가 되었을 때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 믿음이 노화를 야기하는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시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몇 살이 중년이고 어떠해야 노년인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체적인 개념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당신은 내면에다 항상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노화 설정 시점은 어디입니까? 저는 96세까지 살면서 루이스 헤이는 실제로 92세, 2017년 8월 30일에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때도 여전히 활동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뿜는 것은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당신이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늙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과 관념들이 당신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노인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믿는다면 잠재의식이 그 개념에 상응하는 반응 결과들을 현실에 나타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 인생관과 자아상에 대한 개념은 항상 우리에게 진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영적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함께 해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하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 당신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자녀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자기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 본보기로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